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성적 상승과 적중 후기로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에이도스입니다. 이제 2026 학년도 수능 대비 생활관리 2025년 시행된 5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과연 너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얻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이래서 옳아, 이 문제는 이래서 틀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얻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함양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시험지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기도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서 네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에이도스 통합사회 교육 시스템 그리고 윤리교육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에이도스 윤리교육 단과 수강생 240명 마감, 2025학년도 에이도스 윤리교육 단과 수강생 300명 마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온라인 교육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학원 사익과 최우수 문항 출제위원, 그리고 시대인재북스 세운 모의고사 외부 검토위원, 마지막으로 5개념을 교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현자애들 생활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출제와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현재 강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런 제 양력을 보시고 한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서 제 정규 수업 수강생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정규 수업 수강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성적 분석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저한테 성적 분석을 받으시고 만약에 제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된다면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신다면은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정이에요. 일단 제 수강생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적 분석이라는 걸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성적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첫 번째로는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3등급인 학생이 있을 때 어떤 친구는 기초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기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EBS 연계 대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행동 영역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이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른데 그냥 단순히 내가 3등급이면은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 강사의 이런 커리큘럼을 타더라 라는 식으로 무지성으로 그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학생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다른데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해결책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그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본인의 성적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다 다르고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적을 효율적으로 올리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 분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만 하면은 우리는 50점 만점에 가장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 분석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모의고사 시험지 4페이지를 그냥 찍어서 저한테 성적 분석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지 4페이지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학생의 성적의 원인을 전부 다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학생이 그 헷갈린 이유를 적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을 전부 다 읽고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관리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과제를 많이 제출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학생의 문제점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선지 전체의 논리 구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지에 있어서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표현에서 이러이러한 파트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파트를 이상하게 판단하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상가의 입장을 적용하기보다 단순히
정답이 되었던 문장, 정답이 되었던 선지를 외워가지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루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성적대가 나오고 있고, 그럼 이 친구가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읽어보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과제를 인증할 때마다 계속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일단 제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오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에 있는 오픈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내서 성적 분석을 요청을 하신다면은 제가 시간이 날 경우엔 여러분들에게 성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적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5월 학평 총평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이 5월 8일에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5월 8일 지금 밤 11시에 찍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등급 컷이 나왔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이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44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등급이 굉장히 잘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이 쉬워도 너무 쉬웠습니다. 수능이었다면 1컷은 당연히 50점이 나와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3월보다 오른 원점수, 그러니까 3월보다 점수는 분명히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원점수가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 등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중간고사가 하는 기간 동안, 중간고사 기간 동안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력이 많이 저하된 것이 보이는 시험지입니다. 실제로 이 시험에서 굉장히 웃긴 게, 제가 선지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은 진짜 웃겨요. 보면은 문화적 19번의 2번 선지를 보면은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는 B다 라는 말이 해당 학자 입장에서 누구보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그냥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A는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아니 그냥 교과서 한 번만 읽어봤으면 다 맞을 수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거나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 한 번만 읽어봤어도 50점 만점이 나오게 출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A는 B다가 옳은 말인데 A는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풀리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평가원 시험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재수생들도 보는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3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은 평가원 기준 무조건 3등급 이하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재수생도 굉장히 많고요. 점점 해가 갈수록 재수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제 수능 사회탐구 선택 과목이 폐지되게 되면은 통합사회로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재수생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는 평가원 기준 3등급 이하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정규 수업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는데, 이 리컨 우리가 지금 진도를 시민불복종까지 나갔죠. 그리고 그러면 윤리학의 분류부터 시민불복종까지를 봤을 때, 리컨 진도 범위 내에서 킬러가 나온 거 있어서요, 전문항을 적중했습니다. 킬러뿐만 아니라 비킬러 또한 전문항을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주지 않았던 선지가 없었습니다. 시민불복종까지는 틀린 문항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제 2번 문항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분배정의가 출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쳤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만약에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은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보고 오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는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말했던 그 출제 요소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찾아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답을 보도록 할게요.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일단 이 학자는 뭘 주장한 학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역사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학자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역사성의 원리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취득 그리고 이전의 과정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취득 이전의 과정, 이 역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성의 원리였습니다. 이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와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라고 해가지고 갑은 노직이었어요.
원초적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의 원칙이 선택된다. 즉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가상적이고 가설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은 롤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학자가 누군지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자, 볼게요. 1번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직의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히 저번 수업 때도 설명을 드리고 똑같은 필기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취득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전이죠. 그리고 만약에 취득과 이전이 정당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물 역시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교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취득이 첫 번째로 정당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전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1번 선지를 볼게요.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라고 할 때요. 만약에 자유롭게 이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롭다라는 말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일단 보장이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정당하게 이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의 역사성의 원리를 따지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초의 취득에서 정당한 취득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뭐예요? 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제외된다가 틀렸죠? 제외된다가 틀렸는데 수업 시간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분명히 이 말을 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자유롭다는 말이 니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근데 니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정당하다는 말과 자유롭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다 플러스 정당하다 플러스 같은 말 아니야? 라고 느낌으로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는 말과 자유롭다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그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정당과 자유를 구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정확하게 적중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 자, 노직의 입장에서 자, 보세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보고 오시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노직의 입장에서요. 뭐뭐에 따른 분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직의 입장에서 뭐뭐에 따른 분배는요. 뭐라고 여겨지죠? 바로 정형적 분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어떠한 정형적인 기준, 이 정형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뭐뭐에 따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이 뭐가 있냐면은 지능지수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덕적 공과, 그 다음에 공리, 이런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분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노직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고 혹은 이전이 정당했고 그래서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고 이전이 정당했다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물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배를 하느냐? 이건 내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분배를 했다면은 이러한 정형적 분배는 필연적으로 뭘 초래하게 된다? 재분배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분배를 해줘. 왜? 옳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노직은 이러한 뭐뭐에 따른 분배를 뭐 했다? 바로 비판했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저번 3월 학평 때도 드렸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2번 선지를 보면은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 적중이라고 뭐예요? 왜냐면은 적중이라고 하기에도 이제는 너무 당연한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옳습니다. 3번. 차등의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차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차등의 원칙은 많은 강사분들이 재분배의 원칙이라고 잘못 알고 5개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부자 돈을 뺏어서 거지를 주는 건데 어떻게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죠?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 강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차등의 원칙은요, 재분배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원칙이냐? 최초의 분배를 정의롭게 하자는 거예요. 뭐라고? 최초의 분배를 정의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반영되어 있어요. 그 차등의 원칙을 실제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호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호혜성의 원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협동체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합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바로 자신과가 틀렸죠? 이것도 왜 그런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롤스의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상호 무관심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상호 무관심. 이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를 따졌을 때 결국에는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의의 원칙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최소 수혜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리스크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내가 만약에 최소 수혜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성격을 지닌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다고요?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아웃. 심지어 이거는 이 수업을 하기 바로 이틀 전에 학생이 저에게 줌을 통해서 질문했던 선지입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으로 보장된다. 자, 제가 저번 3월 학평 때도 이거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배정의에서 이 공리주의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죠? 벤담이 있습니다. 벤담이 뭐 주장했어요? 공리주의니까 뻔하죠. 뭐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 주장을 했겠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주의입니다. 그죠?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예요. 근데 롤스랑 노직이 보기에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결국엔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주의도 다양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뭐가 등장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 절차적 정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절차적 정의에는 누가 있어요? 롤스가 있고 노직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롤스랑 노직은 절차가 공정했다면 그 결과 역시 무조건 공정했다고 보기로 하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공리주의를 롤스랑 노직이 비판하는 맥락으로 등장했다는 걸 딱 이해를 하고 보면은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으로 보장된다? 아니죠. 반대죠. 결과보다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지만 전부 다 기초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이고 3월 학평에서 제가 주요 테마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았던 선지가 단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적중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또 내가 적중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는 다른 강사도 적중을 했는데 나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어떤 시험이 나와도 항상 적중합니다. 이번 시험이 쉬웠던 것 뿐이에요. 시험이 쉬웠던 걸 내 탓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것은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월 학평 해설 강의처럼 전 문항을 해설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 문항들을 테마별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을 보시면은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은은 사람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갑은 누구예요? 갑은 유교입니다. 선생님 왜 유교와 도가의 입장에서요 그 세부적인 학자를 구별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양윤리학 파트에서 유불도를 구분하는 문제 있죠. 거기서는 유교의 입장에서 공자, 맹자, 순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직업관, 예술윤리 이 문제를 풀게 될 경우에는요. 거기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자, 맹자, 순자를 구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유불도 구별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선 저는 그냥 유교, 도가로 퉁치고 풀 거예요. 보면은 억지로 애써서 인의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덕에 따라 행동하고 도에 따라 살아가는 진이는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부족함이 없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은 도가였어요. 자, 근데 그래서 보면은요. 기억,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한다. 이게 실제로 많은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요. 시험지를 보내면은 혹은 질문을 하면은요. 이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혹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그 친구들이 고민할 문제였나?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애들이 헷갈렸을까? 바로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거 외우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제가 이 선지 똑같이 말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단의 형성 이거 무조건 이게 출제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단의 정의 그래서 외워놔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말한 게 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사단의 형성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단의 형성이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단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사단이 뭔지 그 사단의 정의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설명을 못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덕의 단서죠. 그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이에요.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합니까? 형성이 아니라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정의 외우더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렸어요. 1주차 때 수업 나가고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대로 출제가 역시나 됐죠. 리컨에서 배운 거 이외로 출제가 될 리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까? 정신적 자유의 경지가 뭐예요? 이것도 보세요. 이 기억선지를 헷갈렸던 친구들은 정신적 자유의 경지가 뭔지 대답을 못할 겁니다. 도가의 입장에서 정신적 자유의 경지가 뭐죠? 소여유죠. 자, 보세요. 선생님, 그런 것까지 왜 외워야 돼요? 그냥 저는 문제 풀리던데요? 옛날 문제잖아요. 요즘 문제는 다르다니까요. 실제로 사단이 뭔지 외워야 돼요? 따졌었죠? 사단이 뭔지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요? 그냥 사단은 맹자의 단어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나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형성 나오니까 틀렸잖아요. 멋대로 개념을 너의 이미지 느낌대로 형상화해서 외우면 안 돼요.
그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아셨죠? 디귿선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합니까? 이거 도가 입장에서 나오시죠? 리을선지.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 둘 다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왜? 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이요. 맹자 입장에서 어때요? 유교의 맹자 입장에서 어때요? 바로 선한 본성이죠. 선한 본성 함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가 입장에서 어때요? 도가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타고난 본성. 뭐가 중요해요 이거? 자연스러운 본성이잖아요. 자연적 본성. 둘 다의 입장에서 본성이 뭐냐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맞는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각과 을은 옳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동양윤리학 파트에서는요. 유교가 출제가 될 때요. 유교가 출제가 될 때 맹자와 순자를 구별시키지 않습니다. 순자가 여기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불도 세 가지로 쪼개서 유교니 불교니 도가니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있죠. 거기선 단순 비교 문제에서 출제가 안 되고 직업관, 예술관에서는 맹자, 순자 구분해서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걸 미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뒤에서 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악사상, 예술윤리죠. 거기서 실제로 그 본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5번 문항부터 가도록 할게요. 제가 목이 나가가지고 와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잠깐 끊었다 왔어요. 칠판도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 건데 시민불복종 출제가 됐어요. 저희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는 사실 사문학변 보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실전 개념을 다 정리를 했던 파트죠. 실제로 그래서 모든 선지가 다 적중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얘가 진짜 이걸 가르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강의를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갑을 보면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보복종의 정당한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뽑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부정의한 법을 어지간해서는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시민불복종은 왜 있는 거죠? 바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고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뭘 해야 된다?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지역선지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고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갑은 누구예요? 롤스네요. 그죠? 아 갑은 롤스다. 그 다음에 을을 보면은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시민불복종은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공중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시민불복종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심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요. 무조건 재심문의 근거를 혹은 힌트를 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재심문과 선지의 연결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싱어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자 보자. 기업, 롤스의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합니까? 모든 법이 틀렸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요? 현저하고 심각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현저하고 심각하게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직전에 있는 재심문 속에서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다. 시민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선진은 일단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심지어 제시문과 연결이 되는 선지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제가 됐어요. 제가 시험지를 미리 받아보고 훔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니까? 사실 그래서 조잡스러운 개념들을 외울 게 아니라 나올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맞춰요. 보시면은 제가 룰스의 입장에서 이 시민불복종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실제로 이게 처음 출제가 된 것이 바로 2023학년도 때예요. 그리고 이때 출제가 됐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거는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직접적 시민불복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 시민불복종이 있습니다. 이 직접적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바로 부정의한 법률, 우리가 어기고 싶은 그 법률이 있잖아요. 그 부정의한 법률을 직접 어깁니다. 뭐라고? 부정의한 법률을 직접 어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불복종, 가장 스탠다드한 시민불복종이 바로 직접적인 시민불복종이죠. 근데 이 간접적 시민불복종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처벌 수위가 낮은 다른 법을 위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선생님, 처벌 수위가 낮은 다른 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이요. 내가 어기고 싶은 것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혹은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법률을 어기고 싶지만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함으로써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도로교통법은 그러면 정의로운 법이에요? 부정의한 법이에요? 정의로운 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정의로운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니은 선지에서는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간접적 시민불복종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부정의하지 않은 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정의하다 할 때 이 부가 낫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않은도 낫이잖아요. 즉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냐면은 정의로운 법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에서 정의로운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친구들이 간접적 시민불복종을 꺼낼 수 있을까? 정의로운 법을 왜 어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바로 간접적 불복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니은 선지는 제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냥 디귿 선지, 제가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가 나오든 불복종이 나오든 계속 뭐를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 얘는 무조건 그냥 공리주의야 얘들아. 얘는 그래서 무조건 손해, 이익 따지고 결과 따지는 애야. 그냥 얘는 무조건 결과 따지는 애라니까?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토대, 프레임 자체가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 선지를 보면은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만약에 헷갈렸다면 앞에 제시문을 보세요. 보면은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공주에게 알리려는 목적은 시민불복종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럼 애초에 이거는 제시문과 선지에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제시문 연결이 또 되는 겁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도 옳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제시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싱어의 입장에서 공리주의야. 그럼 만약에 동물의 이익관심을 옹호하는 시민복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동물 학대를 엄청 해.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손해야. 그러면은 아, 시민불복종 해야겠구나 라는 결과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동물의 이익관심,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걸로 바꿔도 공리주의 입장에선 가능해요. 롤스의 입장에서 안 되죠. 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후대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한 심각하게 부정한 법률에 대해서 시민복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관련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는. 하지만 싱어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요.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걸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롤스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싱어 입장에서도 아니에요. 롤스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 사회가 좋으니까 더욱 그 사회를 공고히 하고 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누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싱어의 입장에서도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존중을 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니은 디귿이 올바른 선지였습니다. 아셨죠? 시민불복종은 진짜 제가 바로 직전에 했던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다 맞춰왔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4가지 선지 중에 제가 안 가르친 게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간접적 시민불복종도 역시나 나왔고, 시험을 그냥 조금만 낸다고 하면은 무조건 시민불복종, 간접적 시민불복종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요.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갑이요, 맹자입니다. 그죠? 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라고 하면은 이 직업관에서 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이 노심자와 몸을 쓰는 사람이 이 노력자를 구분을 하는데요. 이 노심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대인이 될 거고요. 노력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소인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이 기억선지에 딱 그냥 노란색을 쳐왔어요. 왜냐? 실제로 모 1타 강사의 교재에서 2년 전쯤에, 2년 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3년 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간에 그 즈음에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정통해야 한다 라고 교재에 써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 5개념을 교정을 하고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그 교재가 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 교정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걸 지적을 할 때, 5개념을 지적을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정답선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5개념을 지적을 하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보통 그렇게 5개념을 지적을 하게 되면 그 강사의 극성 팬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교진들이 그런 식으로 이씨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을 조성해요. 그러면은 5개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개념을 만들어서 그걸 우기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5개념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그걸 만들고 우기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잘못된 것 마냥 프레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봐도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라는 선지가 나왔을 때 모든이 틀려서 기억이 아웃이었어요. 근데 맹자 입장에서 이 노심자 그리고 노력자에 대한 구분, 그래서 얘가 통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통치자는 하지만 모든 일에 탁월한 것은 아니라는 거는 기초 개념인데, 그게 실제로 해당 강사의 교재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서술되어 있었고, 이번에 시험에서 그게 X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당연히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를 이야기를 해도 정답선지 판정에는 문제가 없다. 아니,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5개념을 두둔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그 강사들이 더욱 더 배짱 있게 행동합니다.
더 뻔뻔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틀렸다면 인정하고 교정해야죠. 그래야 애들이 수능에서 안 틀리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배포를 해준 5개년 박멸 자료집에서도 5개년 박멸 자료집, 이름부터 웃기죠? 5개년 박멸 자료집에서도 애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그런 분들 두둔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너네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 7번은 이렇게 그냥 설명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토론문항, 이거 주요 문항이라고 가져왔네? 왜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맞춘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맞춘 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했어야 됐냐? 행동 영역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토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가지의 발화가 나옵니다. 4가지의 발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이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갑이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 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쯤에서 화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로 동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화 혹은 멀리 보면은 여기까지도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서로 부동의하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토론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발문에서 항상 뭐 말하고 있습니까? 공통점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쟁점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동의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근처를 집중해서 보면서 여기서 부동의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냥 그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나는 이거 빨리빨리 그냥 읽어요. 그래서 보면은 맞습니다. 나왔죠? 그럼 넘기세요. 넘겼는데 뭐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 근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위아래를 봐야겠죠. 보면은 AI 학습용 데이터는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으로 구성된 공공재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공공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뭐라고? AI 데이터 공공재래요. 글씨 빨리 쓸라 했는데 AI 데이터는 날려 쓰지 않을게요. 공공재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면 원 저작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할 수 없어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AI 데이터가 공공재로 봐야 되느냐 아니느냐가 핵심 쟁점이네. 이 앞에 부분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부분도 볼 필요 없어요. 부동의하는 지점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보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입니까? AI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가? 이런 거 모르겠어요. 2번, AI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뭔 말이야? AI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모르겠어. 뭔 말이야? AI 학습용 데이터의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되어야 하는가? 공공재로 볼까요? 안 볼까요? 저작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 4번. 5번도 볼 필요 없어요. 개소리예요, 그냥. 뭐 그럴듯한 소리도 해놨겠죠. 근데 사실 그건 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서로 동의하는 것들. 예를 들어봐요.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킨다. 가능하겠죠. 각각 우리가 다 동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핵심 쟁점은 뭐다?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근처에 있다. 그럼 우리는 다 읽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네, 이제 10번 문항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형본론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또 이 형본론 문항에서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칸트의 사회계약설 관련해서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5개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저는 바로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갑을 보면요.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자인 살인자는 조국의 반역자이자 공공의 적으로서 국가에서 잘려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쯤 눈치채셨겠지만 루소입니다. 을을 보면은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형이 주는 인상은 대단히 강하지만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을은 누구예요? 베카리아죠. 그 다음에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보면은 형벌은 오직 보복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생과 사 사이의 동질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종성, 그 다음에 응분의 보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칸트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 속에 제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 ABCD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띄워놨어요.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걸 보면은 첫 번째로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번째임을 간과한다라고 A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비판하는 설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보면은 저 보세요. 이 사회의 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사회 계약설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회 계약설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럼 사회 계약설 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여기서 나오고 있는 루소 같은 경우에도 사회 계약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이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회 계약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번제이다 라는 것을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비판하는 설정인데, 간과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과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두 학자 모두 사회계약설이니까. 즉, 1번은 그래서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은 B와 E입니다. 보면은 베카리아 그리고 칸트가 루소에게 할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 루소의 입장에서 우리가 앞에 제시문을 하나 봤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제시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보시면 공공의 적으로서 이 계약 위반자인 이 살인자는 공공의 적으로서 국가에서 잘려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벌론에서 가르칠 때 항상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루소의 입장에서 이 살인자는 어떤 형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형이죠. 근데 사실 국가에서 제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추방형도 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베카리아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베카리아의 입장에서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이 살인자에게는요, 어떤 형벌이 처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바로 종신노역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칸트의 입장에서는요. 칸트의 입장에서 살인자. 여러분 당연히 칸트의 입장에서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이죠. 그러면은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처해질 수 있다라고 본 학자는 루소와 베카리아입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B와 E,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간과한다라고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비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B에서 아웃입니다. 이것도 결국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쵸?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칸트가 지금 베카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칸트의 입장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칸트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칸트는 뭐예요? 무조건 응보주의입니다. 그 응보주의 중에서도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해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죽어야 하고, 너가 만약에 사람을 때렸다면 너도 맞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칸트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선지 역시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라고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한번 따라와 봅시다. 제가 지금 칸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형벌론에서요, 사회계약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형벌론에서 출제가 될 때 과거에는 많은 일타 강사분들이
칸트의 사회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칸트도 사회계약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강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카리아. 자, 봅시다. 칸트의 입장에서 그 스타 강사분이 어떤 식으로 5개념을 가르쳤냐면, 자, 칸트가 사회계약에 의해서 형벌론을 논했습니까? 아닙니다. 칸트는 보복법에 의해서 형벌론을 논했습니다. 라고 그분이 개념 강의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Q&A를 통해서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저를 비꼬면서 마치 본인들이 맞다는 것 마냥 그러면서 굉장히 막 뭐 본인들이 맞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막 저를 되게 막 저한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걔네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칸트의 사회계약은 수능 교육과정 내부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 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칸트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계속해서 칸트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칸트의 사회계약은 수업 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예지체적 인격에 기초한 사회 계약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칸트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사형을 동의합니다. 그쵸? 근데요, 루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루소도 사회계약 맺어요. 근데 사회계약을 맺을 때 뭘 위해서 맺어요? 자, 보세요. 루소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사회계약을 맺을 때 사회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생명 보존이겠죠. 베카리아도 사회계약 맺습니까? 라고 하면은 베카리아도 사회계약 맺어요. 근데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을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 보존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요, 얘네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바뀌냐. 얘는 사형에 찬성을 하고 얘는 사형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과정이 결국에는 중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루소 같은 경우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남의 생명을 침해했다면 너도 죽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명권을 양도합니다. 근데요,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가 생명 보존입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죽일 권리 자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권을 양도해? 내가 생명 보존을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생명권을 양도해? 그래서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4번 선지를 딱 보세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칸트의 입장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예지체적 인격에 기초한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베카리아의 입장에 따르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 양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이 포함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4번이 그래서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에서 베카리아가 칸트의 입장에 대해서 사회계약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사회계약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칸트의 사회계약설이 어떻게 교육과정 범주가 아닙니까? 1타 강사들의 5개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우기는 주장들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번 이 5월 학력평가가 정말 너무너무 쉬운 것들을 출제를 했어요. 실제로 애들 등급도 그래서 뭐 44중이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는 쉬웠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타 강사들의 5개념이 정확하게 배치되는 문제들이 우수수 나왔어요. 뭐가 정답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돼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소의 입장에서 이 살인자는요 뭐예요? 공공의 적입니다. 그죠? 루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형 또는 추방형을 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요. 뭐라고? 공공의 적은 그래서 더 이상 시민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칸트의 입장에서 이걸 따져야 됩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의 인격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에 실제로 자주 출제되었던 빈출 요소예요. 지금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제 가능성, 다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외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생득적 인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적 인격성이 있다고 했죠. 생득적 인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태어남으로써, 내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생득적 인격성은 존중받습니다. 이거는요 박탈되지 않아요. 근데 시민적 인격성 같은 경우는 사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시민이 아니게 되잖아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기억을 하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와보면은 결국에는 루소가 칸트에게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돼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하는데, 간과한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형벌론도 전 문항 적중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어느 강사를 듣든 이 정도는 다 적중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이제 반동문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다른 강사들도 적중을 한 거 가지고 왜 네가 적중을 했다 그러냐. 시험이 쉽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 내가 쉽게 냈냐? 어렵게 나왔을 때도 항상 적중했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적중한 거 가지고는 안 따지더니 쉽게 나왔을 때도 적중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해? 내가 쉽게 냈냐고. 저는 어렵게 나와도 항상 적중했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강사들 5개념 항상 짚는 강사도 나잖아요. 나 말고 지금 더 있어요? 강사들 5개념 짚는 강사가? 자,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문항을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저번 해설 강의에서 산단논법 문항에 이 행동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3단논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대전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소전제가 나와요. 그죠? 이 문제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일단 기억 빵꾸 뽕 뚫어 넣습니다. 자, 그럼 대전제의 입장에서 A는 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의 입장에서 B는 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바로 B는 C이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선지에서 B는 C이다를 찾으면 틀립니다. 선생님 왜요? 바로 반론의 근거를 묻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산단논법 문항은 무조건 반론의 근거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틀렸으면은 생면 말장난이야가 아니라 항상 나오던 걸 또 못 본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B는 C이다라면은 B는 C가 아니다를 골라야 정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반론의 근거라는 내용을 보지 못하면은 정반대의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은요, 허용되어야 한다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동물 실험. 그래서 뭐라고? 이 B는 C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이 동물 실험은요, 이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플러스입니다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플러스가 아닙니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자, 볼게요. 지금부터 보면은 동물 실험은 의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정방향인데? B는 C이다잖아요. 2번, 동물 실험은 인체 실험이 유발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네? B는 C이다네? 이것도 그럼 정방향인데? 아니겠네? 3번,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아,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플러스가 아니다. B는 C가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플러스가 된다? B는 C이다. 또 정방향이네. 5번. 동물 실험보다 인간에게 안전한 대안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플러스가 된다? 또 정방향이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문제가 제가 말한 대로만 나와요.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요, 이런 그냥 문제를 푸는 트릭만 알면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후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런 일타 강사도 있어요. 생윤 시험을 2분 만에 풀었대요. 답지를 펼쳐놓고 풀었대요. 라이브를 통해서. 야, 답지 펼쳐놓고 풀면 누가 2분 안에 못 풀어요. 나도 답지 펼쳐놓고 풀면은, 저 서울대 안 나왔거든요? 나도 답지 펼쳐놓고 풀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피디님도 답지 펼쳐놓고 문제 풀면은 서울대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답 그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괴상한 그런 걸로 퍼포먼스 하는 강사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사고회라가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정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한 트릭 같은 거 배우지 마시고. 갑을 볼게요. 갑을 보면은, 자, 보세요. 갑을 보면은 지금, 자, 보세요. 이 문제의 구조가 어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술윤리잖아요. 그죠? 이 문제 예악사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예술윤리가 출제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문항을 설명을 할 때 이 얘기 했습니다. 예술윤리, 그리고 직업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뭘 구별해야 한다라고? 맹자랑 그리고 순자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왜 맹자랑 순자를 구별해야 돼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라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성의 함양이냐, 본성의 교화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성선설은 본성의 뭐라고 했어요? 함양이죠. 그 다음에 성악설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의 교화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갑,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래요. 악기의 소리는 즐거운 거네.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라잖아. 그럼 이중부정이잖아. 악기의 소리는 즐겁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납득.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자,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갑은 묵자예요. 근데요, 묵자가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강사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묵자는요, 제가 처음 보는 사상가예요. 저는 윤사를 안 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묵자가 생년에 출제가 됐네요. 생년도 이제 윤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묵자 너네 배웠어. 니네가 까먹은 거야. 니네가 까먹은 거라고. 여기 볼게요. 예의는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나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을이 순자네요. 왜요? 교화가 다른 말로 뭐예요? 변화잖아요. 사람들의 본성, 성정을 변화시켜야 한대요. 변화시키는 게 좋은 거래요. 그러면은 을은 순자네요. 그쵸? 맹자 아닐 거 아니야. 맹자의 입장에서 본성이 선한 건데 그 본성을 변화시키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기억.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 묵자 입장에서. 맞죠? 왜요? 음악은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이롭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묵자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자, 보세요. 묵자 입장에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되게 웃긴 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즐거우면 이롭다고 생각해요. 그냥 즐거운 거랑 이로운 거랑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묵자는 음악을
즐거움이라는 것과 이로움이라는 것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로운 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은 이롭지 않네? 그래서 묵자는 뭐예요? 음악을 반대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즉, 뭐다? 묵자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랑 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근데 네가 단순히 즐거움 플러스 이로움 플러스 좋은 단어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이 문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선지 볼게요. 니은선지 보면은 자, 순자의 입장이에요. 순자의 입장에서 예의가 아닌 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합니까? 자, 보세요.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건 일단 맞아요. 맞죠? 왜요? 성악설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화시키는 건 일단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의가 아닌 악으로? 아니요. 예의와 악으로. 근데 그 악도 예의에 맞는 음악으로.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묵자와 순자의 입장에서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 다시 봐봐. 묵자는 음악에 있어서 즐거움과 이로움을 구분했다. 이거는 무조건 네가 멋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구분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음악 반대한다. 이게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묵자의 입장에서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과 기역선지에서 이롭다는 말은요, 이롭지 않다는 말은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자의 입장에서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옳습니다. 리을선지, 음악은 사회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니, 묵자의 입장에서는 이롭지 않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음악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묵자의 입장에서는 음악은 사회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묵자 입장에서 옳아요. 근데 순자 입장에서 애들이 판단을 못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순자가 모든 음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에 맞는 음악이요. 그런 음악이어야 백성의 성정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어떤 음악이요? 예의에 맞는 음악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의에 맞지 않는 음악이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리을선지도 옳은 거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쉽게 풀려야 돼요. 아셨죠? 네, 이제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막바지 문제들이 다 다르고 있거든요. 16번, 17번하고 딱 끝내도록 할 건데, 그냥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보면은, 질서정이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일단 갑은 누구였어요? 롤스죠? 근데요, 이 제시문들이 원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을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먼저 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어가 있습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고통받는 사회가 있어요. 그럼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싱어의 입장에서는요?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이 뭐죠? 싱어의 입장에서는 바로 절대 빈곤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 싱어는 공리주의라고 했잖아요. 싱어가 봤을 때 이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은 이퀄 고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통을 줄이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뭘 실현해요?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을을 보면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한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헷갈릴 겁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실제로 3월 합평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4천만 원짜리 시계는요, 내가 당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사치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만족감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과 지구 반대편에서 기아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굶어 죽어가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아에게 원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건 나의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도 희생하면서 원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고 그 다음에 막 300만 원짜리 셔츠를 입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아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거는 싱어의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제가 유니세프 기부하게 된 사례를 얘기를 해줬었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2만 원, 제가 옛날에 광고를 봤을 때는 한 달에 2만 원이면 40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한 달에 2만 원이면 30명을 살릴 수 있대요. 챗 GPT 말로는. 제가 2만 원을 기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만 원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교촌치킨 말해도 되나?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원 정도 하지 않아요? 2만 6천 원 정도? 순살로 하면은? 그럼 거기에 배달비 3천 원 붙죠? 그럼 거진 3만 원이에요. 또 너 탄수화물 같은 것도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2만 원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기아 30명을 살릴 수 있어요. 교촌치킨 3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45명을 살릴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뭐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절대빈곤을 막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절대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두 제시문 다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기억선지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원조는 정치, 문화적인 원조이죠. 결론적으로 정치, 문화적 원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선지 보도록 할게요. 싱어의 입장에서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싱어는 최대한 절대 빈곤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최대한 절대 빈곤을 많이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A 국가는요, 선진국이에요. B 국가는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해봐요. A 국가는 물가가 비싸서 2만 원이라는 돈으로 3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뭐 한 6천 원짜리 도시락 3개 정도 산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B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30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싱어가 보기에 A 국가의 원조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B 국가의 원조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빈곤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B예요. 그럼 B에 더 우선해서 원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니은선지를 보면은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디귿선지,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은 원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지, 만약에 30명을 하고 이 세상에 그 국가가 A랑 B 국가 2개밖에 없다고 해봐요. 그리고 원조 주체인 C 국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30명을 원조를 하고 3명을 더 원조를 할 분량이 남아있어요. 그럼 얘네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풍요로운 국가라고 할지라도 절대 빈곤한 사람을 줄이기 위한 원조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디귿도 오른선지입니다. 리을선지,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만약에
지어내는 것 같으면은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 거기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원조의 중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쪼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롤스고요. 두 번째로는 싱어입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본다면은 네,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중단할 수 있습니까? 를 따진다면은 바로 간단해요. 이 고통받는 사회가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하고, 만약에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면 그렇다면 원조를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싱어는요,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네, 중단할 수 있어요. 언제 중단할 수 있어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고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은, 만약에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원조의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게 싱어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문제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이걸 묻는 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조에 있어서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졌을 때는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롤스는 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를 물어보면은 고통받는 사회가 국제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질서적인 사회가 되는 시점이요. 근데요,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이 있습니까? 를 따진다면은 없습니다. 왜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가 그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딱 짚어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렵게 나오면은 이 리을 선지가 더 진화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리을 선지도 3월 학평 해설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다. 결론적으로 리을 선지도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이었어요. 아셨죠? 원조 파트도 뭐 어렵다고 뭐 킬러라고 여러분들 하는데요, 이거 다 기초 개념이고 다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 내용만 제대로 복습을 했다면은 과연 이걸 틀릴까? 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알려주는 것들은 확실하게 좀 배우고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만 집중해서 좀 더 힘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회계설도 최근에 했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성이 찾아낸 계율이다. 이성은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평화의 규약을 시사한다. 그 결과 만인이 만인의 상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갑 같은 경우는 홉스죠. 자, 근데요,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항상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이요, 자, 일단 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크가 있어요. 그러면요,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없어요. 그죠? 왜 없어요?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 무규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 부정의, 그 다음에 선, 악, 그 다음에 소유권, 이런 개념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요,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요, 공통된 도덕 규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따진다면은 로크는 있어요. 왜 있어요?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은 뭐예요? 바로 자연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홉스도 자연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로크만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기 제시문에서 나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성이 찾아낸 계율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공통된 도덕 규범이 아니라 자연 상태라는 그 전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자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성은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평화의 규약을 시사한다. 그 결과 만인이 만인과 상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재산 얘기 나왔죠. 재산 얘기 나오면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로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억선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자, 보세요.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체까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누구였죠? 홉스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적극적 자연권이었어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적극적인 자연권으로 인해서 이 자연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투쟁 상태로 여겨진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홉스의 입장에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로크가 이런 적극적 자연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로크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올바른 선지네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적극적 자연권 무조건 나온다고 출제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니은선지, 통치자의 국가 권력 독점은요,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 권력은 곧 뭐예요? 절대 군주 리바이어든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할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사회계약의 목적에 이건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는 온데 로크의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할하죠? 이권 분립을 하죠. 그게 뭐예요? 입법권과 집행권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로크의 입장에서는 또 아웃이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선지예요. 기억선지에서 적극적 자연권, 심화된 개념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거고, 니은 선지에서 이권 분립, 이건 기본 개념으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선지, 자연 상태에서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불이한 행위인가?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는 그 느낌 때문에 애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부정이 때문에 사회계약을 맺게 될 수도 있다라고 5개념을 가진다고 했죠. 실제로 이게 첫 해 수능에 출제가 됐을 때, 처음 출제가 되었을 때 그 전부터 제가 가르쳤던 미출제 요소였고 적중을 했고 지금은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써져 있잖아요. 무규범이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정이가 곧 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자연 상태에서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홉스의 입장에서. 왜? 자연 상태에서는 애초에 불의, 즉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리을선지,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가?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이 있는데 타인이 나의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적 제재, 사적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공통된 법률, 공통된 재판관을 통해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양도는 소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이 아웃.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아웃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기억, 니은이었죠. 디귿도 아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5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험 해설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무료로 성적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신 학생들이라면은 일단 제가 뭐 시간이 나면은 해드리겠지만 안 나면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성적 분석 신청을 제 인스타 프로필 하단에 있는 오픈 카카오톡으로 보내보시고요. 제 수강생들이라면 무조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든 애들이 뭐 5등급부터 시작하든 6등급부터 시작하든 무조건 2등급은 6평에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그 6평 대비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저는 5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